대선 주자들의 공약을 샅샅이 파헤친다. 스트리트 공약 파이터의 유승현 기자입니다. 오늘은요, 제가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아파트 앞에 나와 있습니다. 한 평당 1억이 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30평대 아파트로 따지면 30억이 넘는다는 이야기겠죠. 대통령 후보자들이 상당히 많은 공약을 이미 내놓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도 사실 많은 공약들이 나왔었죠. 하지만 한 번도 치솟는 집값을 잡아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요. 이번에 과연 정말 실효성 있는 정책이 나온 건지, 그런 대안이 될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동산 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제가 2002년도 자격증을 땄으니까. 그러면 벌써 거의 한 경력이 20년 이렇게 넘어서 굉장히 경험이 많으신데, 요즘 부동산 사정은 지난 정부 때랑 비교했을 때 좀 특별한 점이 있을까요? 특별한 점은 좀 많죠. 네. 수직 상승했다고 봅니다. 수직 상승까지? 네, 한 3년 동안. 3년 동안? 최근 네. 3년 동안? 3년 동안 그럼 얼마나 오른 거예요? 3년 동안 거의 한 40% 올랐다고 봐야지. 40%가 올랐어요? 3년간? 네. 3년 전에 한 대표적인 33평이 한 평균 30억 이렇게 이 정도 갔는데 지금은 더 가니까 거의 45억까지. 45억까지 부르니까. 그럼 15억이 오른 거예요? 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부동산의 거래가 조금 일어나고 있나요?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어요? 이제 몇 달 있으면 더 오르고 또 더 오를까 봐서 자꾸 늦추다 보니까 작년에 올해 절반도 안 돼요. 작년에 만약에 100건 거래됐다. 그럼 올해 50건도 안 돼요. 그렇게 많이 줄었어요? 네. 그러면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보면 먹혀들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먹혀드는 게 아니고 가격이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간 게 아니고 올라가니라고 거래량이 줄은 거야. 매물이 원래는 한 5개, 4개 나와야 그럼 내가 좀 싸게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데 아파트 500세대, 1000세대도 매물이 1개밖에 없어요. 그럼 가격 기준을 못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팔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더 올라갈 것 같아서? 네. 그 매물이 많이 나오면 내려가요. 매수 온 사람들 일주일에 만약에 이제 한 5명 온다. 그럼 매도는 한 명도 안 와요. 그렇군요. 그 대선 주자들이 상당히 부동산 공약을 슬슬 내놓고 있는 추세예요. 혹시 살펴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잠깐 봤는데요. 이재명 후보님 같은 경우는 토지 보유세 다시 재검토하신다고. 이제 그런 거는 아무래도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거기도 당 차원에서, 민주당 당 차원에서 양도소득세를 검토한다고 하니까 그런 거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것 같아서 바람직한 현상이고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율을 좀 내리고, 그다음에 은행 대출 같은 거 이런 거 좀 대출도 좀 원활하게 해주고 그러면 가격이 좀 활발하게 시장이 돌아가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지금의 가격 인상이 거래량의 부족에 따라서 지금 가격 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부동산이 조금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바라보고 계세요? 우리는 부동산이 폭락할 거라고는 생각 안 하고, 약간 이제 수평적으로 가다가 완만하게 오르지 않을까. 또 오른다고요? 빠르게 부동산 속도가 오르고 있어서 청년 세대들이나 무주택자분들은 참 좌절하게 되는 것 같아요. 좌절되죠. 상대적인 박탈감이 상당히 느껴지고요. 이제 그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을 잘 하셔갖고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든 없는 사람한테 희망이 되고, 있는 사람은 또 있는 사람 나름대로 적당한 세금 내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괜찮은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20대 대통령 후보들의 부동산 공약을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 전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이것에 대해서 진짜 실패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 출범하면서의 제일 첫 번째의 종합 대책이 파리 대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건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 강화였거든요. 그런데 12월 달에 정부가 정책을 발표를 하면서 이런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임대차 3법, 그러니까 전월세 상한제나 계약갱신 청구권이 도입할 수 없다. 2018년 상황에서 그때 20대 국회 상황이 그렇기도 했죠. 거의
야당과 여당의 국회의원 수가 비슷한 상황에서 그걸 법으로 통과해서 세입자를 강화할 수 없으니 다른 방식의 꼼수를 쓴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임대인들에게 혜택을 줘서 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하겠다. 네. 왜냐하면 이미 기업들이 희미하시지만 그 전세 가격 폭등으로 박근혜 정부 내내 그게 굉장히 심한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임대인에게 많은 혜택을 줘서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파리 대책과 12월에 발표된 정책이 완전히 엇박자가 된 거예요. 오히려 처음으로 돌아가 버렸네요. 네, 좀 그렇죠. 위험무실해졌다. 네, 파리 대책을 스스로가 좀 그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그게 의도는 그거였다고 생각해요. 세입자의 주거 안정, 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 청구권을 도입하기 힘들다. 20대 국회 상황에서. 그런 판단에 아마 그러면 세입자에 대한 주거 안정 방안을 어떻게 할 건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좋게 생각을 하면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는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이 되었다라는 점에서 가장 아쉽습니다. 전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뿐 아니라 이제 다른 분들도 이렇게 평가를 하시는데 박근혜 정부가 투기에 불을 질렀고요. 투기에 불을 질렀다. 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그 불을 끄지 못한 거죠. 진압에 실패했네요. 네. 근데 저는 뭐 둘 다의 책임이 무겁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일단 투기라는 불을 질러 놓은 것. 뭐 2014년에 부동산 3법이라고 해가지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없애고 그다음에 분양가 상한제도 실질적으로 무력화하고 그다음에 강남에 아파트 가진 사람들은 한 채를 그 재건축하면 두 채, 세 채까지 받을 수 있게 하고 이게 부동산 3법이 결정적으로 이제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를 다 풀어버렸던 거거든요. 그런 걸 결국에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그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기를 푸는 건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그 투기를 다시 이제 뭐 정광수 교수님은 그렇게 비유를 하시잖아요. 투기라는 괴물이 울타리 밖으로 나왔을 때 그걸 다시 넣기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의한 부담금도 그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시작했지만 아직 실제 환수액은 거의 0원에 가깝거든요. 0원인가요? 왜냐하면 그 제도가 작동하기까지 상당히 시간이 걸려요. 그다음에 양도소득세를 강화했지만 그러면은 이제 버티잖아요. 그 버티는 걸 견뎌야 되거든요. 그래야 주택가격 안정으로 그 가는데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뭐 정부뿐 아니라 사실 저는 국회 책임도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흔들었죠.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지금도 흔들고 있고요. 지금 그나마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문재인 정부의 굉장히 중요한 그 정책적인 그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국회에서 또 흔들고 있잖아요. 그것도 풀어볼까? 뭐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는 주택가격 안정이 매우 힘들다라는 상황에서 그러니까 결국에는 문재인 정부에서 쌓았던 투기를 막기 위한 장치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잘 계승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의한 부담금을 정부가 바뀌어도 풀지 않는 것. 네, 그런 것들. 그다음에 양도소득세에 대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계속 가겠다. 그러니까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신뢰는 이 주택시장에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다른 방향을 이제 문재인 정부랑 그 투기와 관련된 정책에서 또 다시 풀어준다거나 하면 다시 잡아 넣기가 너무 어렵다. 결국에는 우리 사회가 이미 가지고 있는 투기를 억제할 수 있는 장치들을 어떤 일관성을 가지고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20대 대통령 후보 부동산 공약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소장님 한숨을 많이 쉬셨는데 이 공약을 맨 처음 보면 좀 눈에 띄는 숫자가 들어와요. 바로 250만 호라는 숫자죠. 그러니까 모두 다 이제 짜맞춘 듯이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셋 다 250만 호를 공약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 공급이 한 40만 호 정도 필요하다라는 게 굉장히 오랫동안 그렇게 얘기가 되어 왔거든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많은 숫자죠. 50만 호를 5년간 하면 250만 호가 되니까 그렇게 공급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정확하다, 괜찮다 이렇게 보시나요? 아니요. 저는 굉장히 오래된 얘기예요. 40만 호가 필요하다고 우리가 전국적으로 추계를 했던 거는 2000년대부터 거의 40만 호였거든요. 한 20년 전부터? 네. 올해
부터 인구가 우리나라가 감소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네. 장기적으로 주택 수요는 인구와 가구의 변화를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소득이라는 변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결국 아무리 인구가 줄어드는데 주택이 더 필요하진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250만 채를 건설해 놔봤자 살 사람이 없어질 수 있다. 2020년에 이미 사망자가 출생아 수보다 많아졌거든요. 자연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사실은 자산이 폭증할 때는 가구라는 건 인구랑 조금 다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1인 가구로 가구 분할을 해가지고 작년에 2020년에 역대급으로 가구 수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가구 분리를 해서 뭐 청약 등에 유리하게 하겠다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여서 항상 반복되는 일인데 주택 가격이 상승을 하면 가구 수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인구는 갑자기 누군가를 태어나게 할 수 없지만 그렇죠. 가구는 늘릴 수 있죠. 늘릴 수 되니까. 있잖아요. 쪼개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굉장히 수요가 많아 보이지만 실제로 주택 가격이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 때, 다른 전망일 때는 굉장히 다른 그림일 거고, 우리가 2013년을 이미 잊었지만 그때는 주택 가격이 굉장히 하락했거든요. 우리가 갑자기 인구가 많이 늘어서, 그러니까 펀더멘틀이라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의 이 주택 수요는 좀 가수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그것에 맞춰서 계속 주택 공급을 대규모로 하면 일본의 전철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는 거라고 생각이 돼요. 언론에서는 요새 거래 절벽을 얘기하지만 인구 절벽이 나타나는 건 훨씬 더 무서운 현상인데, 거래 절벽은 그 주기가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이 후보들이 그런 점을 고려했는지가 매우 의심스럽죠. 그러니까 지금 주택가격 상승의 원인이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거든요. 공급이 부족해서가 공급이 문재인 정부 때 이 주택 공급이라는 거는 이제 좀 시차를 두고 벌어져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 사라고 했고 모든 규제를 풀면서 주택 공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역대급으로 70만 호가 공급이 되고 이러는, 그게 박근혜 정부 때 공급을 시작을 하면 박근혜 정부 때 공급이 되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부 때 되거든요. 그래서 역대급으로 공급이 된 게 맞아요. 그래서 공급 부족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다기보다는 단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기준금리가 역대급으로 낮았고, 그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있고,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요소인데 이제 주택 공급이 부족해서라고 잘못된 원인을 진단을 하면서 250만 호를 공급을, 저는 뭐 이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거는 탈락이다. 크게 보면은 250만 호 건설이라는 굉장히 이제 비슷한 듯한 모양을 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내용이 조금씩 다릅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임대주택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100만 호를 공급을 하겠다고 했고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반 주택을 이제 공급을 하겠다는 입장이에요. 공공과 민간의 공급의 차이가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에 어떤 결과를 낳을까요? 우리가 이미 겪어봤기 때문에 아는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재개발 재건축, 민간 주도의 개발을 푼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지금 우리 강남에 수십억짜리 아파트들이 다 그 재개발 재건축의 결과로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주도의 개발은 주택 가격의 안정에 기여하기가 매우 힘든 방식이죠. 그리고 그런 재개발 재건축 방식은 기존 주택을 없애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집을, 비싼 집을 만드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가격이 상승한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는 저는 그 유산을 받은 거죠. 그 강남 고속터미널에 서면 새 아파트들로 가득 차 있잖아요. 박근혜 정부 때 시작한. 그래서 그 아파트들이 뭐 20억, 30억씩 가는데 그렇게 시장에 비싼 상품을 공급해놓고 주택가격이 안정이 되기를 바라기는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민간 주도로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겠다라는 건, 그걸 더더군다나 그런 민간에 의해서 주택 공급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되기 위해서는 분양가 상한제 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오히려 7, 80년대는 그렇게 했죠. 근데 그런 장치도 아마 안 하려고 할 계획이고, 그런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죠. 그렇군요. 그러면 그 아래로 내려가서 사실 공급 대책만큼이나 이제 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는 게 바로 그 조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투기를 잡자는 어떤 명목 하에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형 국토 보유세를 신설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겠다. 근데 이제 보유세에 대한 실효세율을 0.17%에서 1%까지 강화하겠다. 그 신상정 후보도 굉장히 비슷한 그 조세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 국토 보유세를 신설해야 된다는 데는 찬성하시나요, 소장님? 매우 비현실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매우 비현실적이다. 이것도 이제 숫자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10억
10억짜리 토지를 가지고 있다. 10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다. 예, 했을 때 1%면 1,000만 원을 내는 거예요. 이것들을 모든 시민이 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사실은 다주택자에 관해서는 50억에 대해서 5천만 원을 부과하고 있어요. 네. 근데 1주택자의 경우에는 아주 못 미치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도 이 세금 폭탄론이 이렇게 횡행하는데 지금 네. 0.17%에서도 네. 그러니까 1%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다. 이 조세 저항이라는 게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나눠준다고 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기본소득형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잖아요. 이 이유가 이제 국토 보유세를 신설을 한 후에 걷어들인 세수를 통해서 전 국민에게 배분을 하면 조세 저항이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인데 이 가능성이 얼마나 있다고 보시나요? 지금 네. 종합부동산세를 네. 전 국민의 2%에게 걷어서 네. 그 돈을 사실은 5조 정도 되는데 그 네. 돈을 전 국민에게 나눠주고 있는 셈이거든요. 네. 종합부동산세가 국세인 고민이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예를 들면 강남구에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지방세라는 거는 거기에서 주로 쓰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국세로 걷어서 정부가 해서 그걸 지금 전국 지자체에 배분을 하고 교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고 종합부동산세 5조인데도 저항이 없습니까? 네, 심하죠. 이게 그러면 네. 이제 국토보유세는 적어도 뭐 50조 이상 될 텐데 그럼 지금 종합부동산세 5조에 대한 그 조세 저항도 강한데 그럼 이걸 명확하게 개인에게 뭐 연간 100만 원씩 나눠준다고 해서 그 저항이 적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요.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저는 1%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적으로요? 보유세가 뭐 10억 정도의 자산을 보유하면 1,000만 원을 세금을 내는 방식으로 선진국들에서는 그렇게 하니까요. 하고 있습니다. 예, 뉴욕 같은 경우는 7억짜리가 3,500만 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세금이. 네. 뭐 그런 정도의 세금을 방향은 맞지만 지금 저걸 단기간에 해결하기는 힘들 것이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한 발 물러났죠. 이재명 후보도 국민들이 싫어하면 안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그러니까 네. 대선 후보의 공약은 네. 충분히 고민하고 네. 조금 더 이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걸로. 네. 그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정반대의 의견을 내놓고 있어요. 종부세를 전면 재검토하자. 또 한 번 함수를 쉬셨고요. 자, 이것에 대해서는 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나라? 종합부동산세가 네. 11억 공시가격 11억 이상을 가진 분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데 네. 공시가격 11억이면 시가로는 한 16억 정도 되거든요. 네, 아. 16억 정도 되고 그분들이 그러면 종합부동산세를 얼마를 냈느냐 100만 원도 안 내거든요. 지금 현재 1주택자의 경우에는 100만 원을 내기가 매우 힘들어요. 언론에 맨날 나오는 음마아파트가 그 공시가격 기준으로 종부세 대상이 된 게 얼마 안 돼요. 9억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요? 9억일 때도 2018년부터 이제 9억을 조금 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음마아파트의 1주택자는 지금도 100만 원 정도에 그리고 1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세부담 상한이라는 것도 있어서 그렇게 많이 못 올리거든요. 한 상황인데 그게 부담이 너무 크다라고 얘기를 하면 저 너무 좀 그런 게 많이 들었던 얘기잖아요. 고장난 라디오를 틀어놓은 것 같아요. 지금 노무현 정부 때 한창 종부세 폭탄이라고 하면서 그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그게 폭탄이 아닌 걸 알았고 근데 지금 또 다시 그게 폭탄이라고 일부 언론에서 하는 것을 정책으로 만들어낸다고 하는 것도 이분도 너무 고민하지 않았다. 그리고 현실을 모른다라는 생각이 돼요. 얼마나 모르고. 그러니까 본인의 그렇죠. 아니 본인이 종부세를 부담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집이 100만 원이 좀 넘는다고 들은 것 같은데요. 그 강남에 40~50평짜리 아파트가 종부세가 100만 원인데 이게 폭탄이라고 하는 게 그게 사실에 기반하는 것인지 본인 스스로에게 좀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 좀 고찰해볼 문제다. 과연 그럼 소장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개를 합쳐서 조금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폭등세를 막을 수 있는 공약, 어떤 후보의 공약이라고 보세요? 그나마. 정말 이거는 최선을 고르는 게 아니라 차악을 고르는 문제입니다. 만약에 이제 저더러 꼭 사지선대형으로 고르라고 하면 심상정 의원의 공약이
가장 많이 고민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보유세 부담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정말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 거라고 생각해요. 그다음에 이제 조세 정책 같은 경우에도 그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심상정 후보가 가장 고민을 많이 해서 정책을 냈다고. 네. 그러면은 이제 평점을 매겨보는 시간이에요, 소장님. 네, 꼭 매겨야 합니다. 각 후보별로 점수를 좀 매겨주신다면 몇 점 정도 주시겠어요? 일단은 그러면 이재명 후보 60점, 60점, 윤석열 후보 40점, 40점, 뭐 안철수 후보도 50점, 50점, 네, 심상정 후보 80점. 80점. 네. 1, 2, 3, 4위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각종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서 샅샅이 들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과는 조금 다른 구체성 있고 현실성 있는 대안이 필요해 보였습니다. 다음번 시간에는 청년 공약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